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틀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위기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한국이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후 15년 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국제 원전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잘 관리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재정 지원 확대와 지방 소멸 대응을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급 소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하는 등 장차관급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틀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도 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정부는 호우 위기 경보와 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황토색 강물이 나무 꼭대기까지 차올랐습니다. 높게 차오른 강물은 다리를 집어삼킬 듯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이곳은 새벽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강물도 많이 불어나면서 제 뒤로 보이는 만정교에는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까지 파주에 215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강한 비로 인한 침수가 우려된다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 강화 196mm, 서울에 128mm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209mm, 충남 당진 176mm, 서산에 152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린 탓에 도심 하천 범람 위험도 컸습니다. 이에 17일 오후부터 청계천과 중랑천, 목동천 등 서울 시내 하천 29곳이 통제됐고 오산시 오산천과 평택 진이천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 하천 18곳에 홍수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위기경보도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또 18일 오후 5시 기준 8개 국립공원 209개 구간과 여객선 31개 항로를 비롯해 둔치주차장 48곳, 산책로 128곳을 통제 중입니다. 정부는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산림 주변의 위험지역이나 저지대 지역,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는데 특히 짧은 시간에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산사태로 건물이 무너지고 침수로 인해서 고립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호우 피해 상황을 계속해서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흘러내린 토사물에 건물이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기 양주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공장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시멘트 블록을 쌓아놓은 이 옹벽은 아래쪽에 있던 주택을 덮쳤지만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서도 오늘 오전 산사태가 발생해 90대 노인이 매몰됐다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대전과 세종, 광주와 전남 지역을 경계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고립자 발생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쯤 경기 파주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컨테이너가 잠겨 안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 5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모두 구조됐고, 충남 당진시에서도 학교 2곳이 일부 침수되면서 학생과 교직원이 일시적으로 고립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긴급 배수 작업 이후 학생은 전원 귀가 조치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고3 저수지의 낚시터에서 배가 전복돼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은 수위가 높아진 데다 흙탕물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소방당국은 특수대응단 등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도로가 통제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서 오늘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 잠수교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지하철 1호선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과 경의중앙선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은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호우 피해가 발생했던 전북 완주와 충남 논산, 대전광역시를 방문해 응급복구와 안전조치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임시 대피시설에 대피 중인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면서 이재민들에게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TV 최다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중부지방에 호우가 집중되면서 곳곳이 침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내일까지 비가 더 내릴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앞으로 어디에 얼마나 더 비가 올까요? 네, 어제부터 물폭탄이 쏟아진 수도권과 강원, 또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최대 40mm 이상, 충남은 최대 70mm, 전남권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에서는 곳곳에서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70mm 이상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강한 비구름대가 충청과 전북을 거쳐 남부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과 경북, 경남 등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mm가량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상청의 날씨 전망 보시겠습니다. 비구름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정체전선은 일시적으로 남하하여 19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내리겠고 이후 20일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구름대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데요. 이 누적 강수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산사태라든지 제방 유실 이런 비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집중호우가 계속 쏟아지면서 지금 현재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 오후 기준으로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전국 58개 시군에 발령됐는데요. 특히 파주와 평택, 동두천, 연천 등 수도권 북부 지역과 충청, 강원, 경북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이들 지역의 산지나 경사면 근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산사태 대응 요령을 숙지하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산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샘솟을 때나 갑자기 인근에 지반이 내려앉을 때는 즉시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또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바람이 없는데도 산의 나무가 흔들릴 때는 산사태 위험 신호일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단시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이 극한 호우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요. 자, 이 기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지하차도가 물에 잠긴다든지 또는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일이 훨씬 잦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오후만 해도 충남 당진과 경기 오산에서는 홍수가 나면서 인근 학교와 건물들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상가, 지하철역 등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가 역류한다면 즉시 그곳에서 벗어나 대피해야 합니다. 또 문 밖에 물 높이가 50cm 정도만 돼도 압력 때문에 이 성인 남성도 혼자서는 문을 열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이럴 경우 신속히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빠져나가야 합니다. 또 최근에 정말 안타깝게도 충남 논산에서 건물 엘리베이터에 갇혀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 많은 비로 건물이 침수되면 전기가 끊기면서 갇힐 수 있는 만큼 특히 저지대에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면서 재난 문자와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살피시면서 안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의 날씨 전망과 비 피해 대응 요령을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바라카 원전을 수출한 이후 15년 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1000메가와트급 대형 원자력 발전소 최대 4기를 짓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체코 정부는 현지 시간 17일 한국 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꾸린 팀코리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경쟁하던 세계적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발주사와 단독으로 협상할 지위를 확보한 겁니다. 체코 당국은 모든 평가 기준에서 한국이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원전 건설에서 약속한 공사 기간을 철저히 지켜온 이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준 체코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밑 세일즈 외교도 이번 우선 협상자 선정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엔 총회와 나토 정상회의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파벨 대통령을 만나 2009년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우선 협상자로 팀코리아를 선정해달라는 당부를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한두 달 사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밀리에 특사로 파견하고 친서도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0여 년간의 원전 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 UAE 바라카에서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주도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는 발주국의 신뢰를 이끌어낸 핵심 원동력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전방위 지원도 효과를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한국과 체코 직항로를 재개하고 원자력 규제 협력 업무 협약 체결과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합의까지 이번 성과에 디딤돌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제 원전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잘 관리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최종 계약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 협상 전담 TF를 가동하고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결국 원전의 본산인 유럽에서도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K원전의 다음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며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한 배경을 놓고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에 제안한 원전은 APR-1000 노형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3세대 신형 원전 APR-1400을 유럽 상황에 맞게 1000메가와트로 용량을 낮춘 노형입니다.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강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독자 개발한 기술은 지난해 3월 유럽 원전 사업자 협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원전 건설 비용도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원전을 건설하는 시공 능력도 한몫했습니다. 팀 코리아는 프랑스와 경합 과정에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예산 초과 없이 제때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신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큼 전 세계에서 입증된 그 원전 건설의 사업 관리 능력과 지금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 탄소 중립을 강조하는 유럽에서는 최근 원전 신규 건설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선정으로 K원전의 유럽 시장 수출 확대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체코 외에도 폴란드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등이 줄줄이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양질의 수출 일감이 대량으로 공급돼 국내 원전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보통 그 건설 사업도 건설 사업이지만 그 운영이나 유지 보수 사업 또 해결료 사업이 상당히 더 길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시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종 수주 여부는 내년 3월 결정으로 최종 유치 성공 시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 상업 가동이 목표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재정 지원 확대와 지방 소멸 대응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을 주제로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를 위로하며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의 모든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명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 지원 사업과 같은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전북의 도약을 위한 3가지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워야 한다며 탄소 소재 국가산단, 수소 특화 국가산단 완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스마트팜 창업에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2만 4천 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을 새로운 문화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며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길에 전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완공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또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무 2차장도 인선이 있었는데요. 인물의 면면과 인선 배경을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급 소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유상임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미국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 공동연구소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유 후보자가 여러 학회의 R&D 정책에 참여하며 정부, 산업계 등과 소통 경험이 풍부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R&D 혁신을 비롯한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하게 이끌 책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특히 인공지능과 양자, 바이오 등의 분야가 세계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부의 산적한 현안 해결, 변화와 혁신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하면 물론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명의 차관급 인선도 발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태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실상에 대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갖췄다며 평화통일정책 수립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이, 국무 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신임 차관이 창업부터 육성까지 실무 정책을 모두 다룬 정책 전문가이며, 남신임 2차장은 속도감 있게 규제 혁신을 추진할 적임자라며 각각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총 23만 6천 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28% 올라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수도권도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반면 지방은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 6천 가구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9년까지 약 23만 6천 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엔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 가구 이상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며 도심 주택 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5만 4천 가구는 올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으로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최근 저출생으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폐교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89곳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이곳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실정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인구 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폐교 243곳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대여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바꿔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농촌 유학도 활성화됩니다. 영어나 체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A라는 농촌 지역으로 아이를 보내고 싶을 때 학구를 넓혀 A가 아닌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학생이 농촌 유학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촌 유학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꼭 필요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고 국가 어항구역 내 쇼핑센터, 제과점 등
민간 투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된 26건의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한 절차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새내기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잇따라 시행됐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본격 시행한 교권 침해 직통번호 콜센터. 공식 개통 후 지난달까지 이용 건수가 1000여 건을 넘었습니다. 교권부 139 정연아입니다. 빠른 사안 접수를 위해 선생님이 수속되어 있는 지역을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선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 중에 겪는 악성 민원이나 고충을 털어놓고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직통번호로 신고하면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월 평균 240에서 한 270콜 정도로 이제 콜은 계속 평균적으로 계속 수치가 인입이 되고 있고 교육 활동 하시면서 어떤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를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소속되어 있는 관할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같이 연계를 해드리고 그동안 일선 교사가 각종 학부모 민원을 감당해야 했던 관행을 개선하는 움직임도 제도화됐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에는 통합 민원팀이 구축됐고 학교 내 민원 대응팀이 별도로 꾸려져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로 민원을 대응하는 체계가 구축된 겁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습니다. 일선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해 입증에 도움을 주도록 한 겁니다. 실제 제도 시행 9개월 동안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70%는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이 가운데 137건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되거나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주호 사회부 총리는 서희초 교사 사망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 같은 제도 변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행복하게 가르치는 학교, 학교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꿈꾸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교권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한미일 합참의장이 올해 처음 실시된 3국 다영역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도쿄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뒤에 공동 보도문을 통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 3국이 협력해서 영내 평화와 안정, 억제를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국은 내년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HK 1인사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HK 1인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호를 소유한 회사로 정부는 조사를 통해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독자 제재 대상 지정에 따라 HK 1인사와의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덕성호는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습니다. 유령 영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채로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기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정부가 이와 같은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서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를 시행합니다. 어떤 제도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6월 출생 등록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미등록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한 인원은 지난해 7월 기준 249명에 달했습니다. 이른바 유령 영아를 막기 위해 출생 통보제가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을 곧바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출산 사실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일부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정부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과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함께 시행합니다. 위기 임산부는 보호출산 신청 전 정부의 양육 지원과 친권 상실의 효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후 임산부는 부여받은 가명과 관리 번호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의 보호 아래 입양 절차를 밟게 되는데 최종 허가 전까지 언제든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호 출산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위기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 출산이 부모에게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을 설치합니다. 상담 기관은 임산부에게 정보 제공과 함께 정보 지원 서비스까지 연계할 방침입니다. 위기 임산부가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 전화 1308도 운영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더운 여름날 신나게 물살을 가르며 서핑을 즐기던 A씨. 눈 깜짝할 사이 다른 서프보드와 부딪히면서 머리에는 열상을, 흉부에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물안경 및 오리발, 구명 튜브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팔 튜브, 즉 암링 자켓을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익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소비자원은 안전을 위해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물놀이 중에도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밥에 진심인 우리나라. 2024 파리올림픽을 맞아 한식의 다양한 멋과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농식품부 한식진흥원은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서 파리 지역의 우수 한식당 5곳을 소개하고 CJ 제일제당 퀴진K의 젊은 한식 셰프들과 함께 한식의 가치를 알릴 계획인데요. 제철 음식, 발효 음식을 주제로 한식 신메뉴 18종류를 선보이며 여기에는 파리 우수 한식당 5개소의 대표 음식을 재해석한 초계탕, 순대꼬치, 프렌치 잡채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코리아하우스 누리집을 통해 해외 우수 한식당과 다양한 한식 레시피를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가까운 미래엔 사람의 빈 자리를 농업 로봇이 채운 무인 농작업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제초, 운반, 방제 등 농작업을 수행하는 과수원용 자율주행 농업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운반 로봇은 작업자를 따라다니며 수확물,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고 제초 로봇은 장애물을 감지하는 레이저 센서를 통해 안전하게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농진청은 농촌 주산단지를 거점으로 다수의 로봇을 투입하고 이후 과수뿐 아니라 식량, 채소 분야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업 로봇의 활용이 농업 노동력 손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60세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총 720만 원의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 B씨. 그런데 올해 2월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며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B씨는 그간 계속 고령자 채용을 유지했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라며 고충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권익위는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제 고용 여부 등 실질적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에 환수 절차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령자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적극 보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현재는 강원 동부와 경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동부와 경상 동해안은 저녁까지, 전라 서부는 저녁부터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라와 경북 남부, 경남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시작돼 낮에 그치겠고,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번에도 집중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는데요.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라와 경남 남해안에 30에서 6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되겠고요. 경북 남부와 경남에 20에서 40,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경북 북부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침수와 범람 등의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푹푹 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덥고 습하겠습니다. 낮에 속초 31도, 강릉은 3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무덥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는 7, 8월에 빗길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빗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빗길은 제동거리가 맑은 날에 2배 가까이 필요하니까 감속하시고, 또 폭우 속에선 낮에도 전조등을 켜는 게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